어른의 품위. 깊이 있게 산다는 것. 시장에 가서 재료를 꼼꼼하게 살피며 장을 보는 1시간,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국과 반찬을 만드는데 또 1시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또 1시간. 한 끼를 먹는 건 20분이면 충분한데 먹기 위해 앞뒤로 2~3시간을 써야 한다는 게 몹시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곤 했다. 특히 혼자 먹기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은 시간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자주 혼자 일하다 보니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배를 채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한동안 혼자 먹을 밥을 만들 때는 밥을 짓는 동안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도, 국이 팔팔 끓는 소리도, 반찬을 그릇에 예쁘게 담아내는 정성도 모두 생략했다. 그 결과로 남은 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스턴트 음식의 잔여감, 쉽게 쌓이는 포장 쓰레기, 끝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뿐이었다. 원래도 예민했던 위가 급격히 나빠진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먹는 게 곧 그 사람이라는데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었다. 나는 허기를 채우는 방법과 비슷하게 결과를 급하게 내놓는 데 익숙했다. 과정에 시간을 들이는 건 사치라고 여겼고 무언가를 오래 붙잡고 있는 건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다. 관계에서도 비슷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시간을 들여 관계를 이어가려는 인내심은 부족했다.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작은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대신 나는 빠른 친밀감을 원했다. 그래서 종종 누군가와 단기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가 사소한 이유로 금세 멀어지기도 했다. 정성없이 차려낸 인스턴트 같은 관계로 순간은 배가 부른 것 같았지만 끝은 늘 허전했다. 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빠르게 만족감을 얻고자 하다 보니 계속해서 얕은 일만 하게 되었다.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결과부터 먼저 계산했다. 과정에서의 실패나 우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더디게 성장해야 하는 일은 아예 망한 일로 여기고 뒤로 미뤘다. 덕분에 하는 것마다 웬만큼은 해내는 타율 높은 사람으로 거치장을 할 수 있었지만 될 것 같은 것만 하면서 사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늘 저 밑에서 날 불안하게 했다. 이렇게 일을 지속하면서 외관만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빈 것 같은 기분에 어쩐지 떳떳하지 않았고 그 수치심은 나를 자주 지치게 했다. 누군가가 내 성과를 인정해도 정작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던 것도 천천히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었다. SNS에서 짧은 경력에 맞지 않는 엄청난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극적인 문구로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던 것도 이런 나의 내면을 투사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얕은 물은 빛을 흩뿌리며 눈부시게 반짝인다. 그러나 깊은 물은 순간의 반짝임 대신 깊은 푸르름을 품고 있다. 나는 오래도록 반짝임에 끌려 살아온 셈이었다. 반짝임은 쉽게 주목받고 금세 인정받는 듯 보인다. 하지만 금세 사라진다. 깊음은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적을지라도 그 고요 속에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자란다. 관계든 일이든 삶이든 시간을 들여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결이 바로 그 깊음이다. 깊이 있게 산다는 건 결국 결과보다 과정을 더 오래 붙잡는 태도일 것이다. 드러나는 결과에만 치중하거나 눈앞의 효율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이 행위가 내 안에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를 묻는 일. 천천히 밥을 짓는 일처럼,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일처럼,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감내하는 일처럼 말이다. 지금의 나는 얕게 반짝이고 있는가, 아니면 깊게 머물며 단단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깊이 있는 삶의 시작일지 모른다. 식견은 어떻게 넓히는가? 고등학교 때 소설 모순을 처음 읽었다. 수많은 명문장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구절은 주인공 안진진의 엄마가 한 말이었다. 삶의 고비가 오거나 새로운 걸 알아야 하는 시점에서 늘 책을 꺼내 들었다라는 말.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붙잡아 일으켜줄 구원자가 없었기에 오직 책에서 길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 나는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자주 상상했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낼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곤 했다. 문제는 내가 상상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다는 점이다. 롤모델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당시 내가 꿈꾸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을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른들의 조언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을 담고 있었고 결국 열심히 살라는 말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책 속에는 현실에서 못 봤던 삶이 있었다. 소설이나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에게서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느끼며 책을 통해 내 꿈의 형태를 입힐 수 있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다른 이유로 책을 찾게 되었다. 무언가 막막해서 잠을 설칠 때 모순에 나오는 진진의 엄마처럼 책을 펼쳤다.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는 심리학 책을, 일의 감각이 흐려졌을 땐 기획과 관련된 책을, 엄마로서 갈팡질팡할 때는 육아서를, 마음이 헝클어졌을 때는 잔잔한 에세이를 찾는다. 누군가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오래 고민하고 글로 옮긴 책에서 답을 찾을 때가 많았다. 생각해보면 삶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던 시기에는 책과 멀어져 있었다. 잠깐 책을 펼쳐 몇 페이지라도 읽을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책 한 권, 문장 한 줄 읽지 못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 이미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슬럼프를 벗어나는 루틴에는 꼭 독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글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감정에 매몰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책을 한 권 써본 다음에는 책을 대하는 자세가 또 달라졌다.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작가는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사실을 독자일 때는 모르다가 직접 써보면서 알게 되었다.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했다. 그래서 글을 쓰면 쓸수록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또렷하게 윤곽을 잡아갈 수 있었다. 읽는 사람보다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좀처럼 진중하고 좋은 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쓰는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 모든 책이 소중해졌다. 문장 하나에도 어떤 마음과 시간이 담겨 있는지 짐작하게 되면서 책이 귀해진다. 책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다. 누군가는 진심을 담아 자신의 세계를 책으로 써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거기서 고민의 해결책을 찾은 적이 아주 많다. 책을 읽으며 사람을 이해했고 나를 되짚어 보았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책장을 넘기며 실패의 순간들을 이겨냈다. 나는 책을 믿고 그래서 여전히 읽는다. 읽고 쓰면서 삶의 결이 바뀌는 경험을 했으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기는 어렵더라도 읽는 태도는 분명 삶을 달라지게 한다고. 요즘처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긴 글을 집중해 읽어내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짧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손끝에 넘치면서 책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책은 이제 소수의 매니아가 향유하는 취미가 된 것 같기도 하다. 그럴수록 나는 더 자주 책을 읽는다. 타인의 세계에 천천히 들어가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방식. 그렇게 나는 식견을 넓히고 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사랑은 무성 영화처럼 하는 거래. 오랜 사랑을 끝마친 친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이다. 대사 없이 움직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었다. 소리를 끄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심이 보인다고. 소리를 빼고 보니 달콤하게만 느껴졌던 관계가 말뿐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녀는 영원한 사랑을 말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헷갈리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그만 사랑하기로 했다. 무성 영화 보듯 봐야 하는 게 어디 사랑뿐이겠는가.
사람, 인생, 일 등 거의 모든 것이 그렇다. 눈과 귀를 매혹하는 것을 걷어내야 비로소 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과는 다르게 내가 어렸을 때는 꽤 투박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조금은 가부장적이었고 화가 나면 그대로 표현하시곤 했다. 나에게 아빠는 좋지만 무섭기도 한 존재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답게 엄마에게도 앞뒤 설명 없이 단호하게 말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아빠의 눈은 항상 엄마의 뒷모습을 따라갔는데 그 눈빛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혹시 엄마가 실수로 물건을 놓치기라도 하면 어느새 날아온 아빠의 손이 그걸 받아냈고, 엄마가 재채기를 하면 티슈 상자를 쓱 밀어주기도 했다. 항상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배려였다. 내 앞에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부모님이지만 이런 행동을 보며 나는 아빠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능청스럽게 굴었던 사람들은 막상 함께 일해보면 실력이 부족할 때가 있었고, 말수는 적지만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은 늘 결과를 보여줬다. 그렇기에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은 한번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신뢰하게 되지만, 말이 먼저 나가거나 말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말뿐인 사람에게는 진득하게 정붙이기가 어렵다. 잡지사에서 피처 에디터로 일하는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 대학의 초청으로 강연을 가서 만난 학생들이 나한테 장래희망이 에디터래. 피처 에디터가 되려면 뭘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쓴 글을 가져와 보라고 하면 다들 말이 없어져. 에디터가 되고 싶다면서 어떤 글도 안 써본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마음만 말한 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여겨.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 되고 싶다고 말할 게 아니라 소설을 써봐야지. 가수가 되고 싶으면 노래를 이미 연습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 냉정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다. 나도 의욕이 앞서 말이 행동보다 먼저 나가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내 꿈이나 다짐 같은 걸 입으로 내뱉고 나면 마치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고무되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면서 대본을 한 회도 완성하지 못한 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즉흥적으로 소비했던 나. 건강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야식을 시킨 나. 하고 싶다는 말은 결국 하고 있지 않은 나에 대한 일종의 자기 위안이었을 뿐이다. 행동하지 않은 말은 시간이 흐르며 낡아질 뿐이었다. 내가 실없다고 생각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내가 다짐한 것들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나를 견딜 수 없어서였을까? 언젠가부터 나는 행동에 앞서 말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누군가는 나를 무성영화 보듯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말이 아닌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 작은 발걸음들이 쌓이다 보면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 없는 온전한 내가 만들어진다. 계속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없이 움직이며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